안녕하세요. 편안하고 무해한 독서 감상을 지향하는 이곳은 한주의 책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팟캐스트 진행자 한주입니다. 여러분, 오늘만큼은 조금 편안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로 독자의 눈과 귀를 막고 그것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인 대중으로 인해 한 여자는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소설이 아닌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악순환에 대한 피해자가 한 명쯤은 떠오르신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더 크게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황색 언론에 의해 처참하게 유린당한 개인의 명예에 대한 이야기. 하일리 벨의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입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누구나 뉴스를 만들 수 있고 대중을 선동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추게 되면서 이런 가짜 뉴스, 선정적 여론몰이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긴 한데요. 특히 전후 맥락을 삭제한 단편적인 사건들만 보여주는 쇼츠 형식의 뉴스들, 그리고 심각해진 딥페이크 문제로 팩트체크에 대한 난이도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과 이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오른 작품이 바로 이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였습니다. 이 작품은 분량은 길지 않은 편이고 3인칭 시점에 어느 누군가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형태로 쓰여 있어서 한편에 기사를 읽는 듯한 느낌도 받을 수 있는데요. 작가 역시도 실제 언론사와 인물들을 모티브로 해서 쓴 소설이라고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만큼 언론 매체에 대한 우리 생각을 정리하기 딱 좋은 소설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쓴 하일리 벨은 1920년 12월 21일 독일 쾰른에서 목공 장인인 아버지 빅토르 벨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8번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지만 그의 부모는 인도주의적이고 반파시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가전 환경은 벨의 가치관과 추후 나치즘과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작가 하일리 벨의 많은 작품에서도 이런 성향을 아주 진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39년 하일리 벨이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을 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는 곧바로 독일 국방군에 징집되어 군복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전쟁 기간 동안 다양한 전선에서 싸우고 수많은 부상자들을 보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느꼈고 이 경험 또한 그의 작품 세계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45년 전쟁이 끝난 후 벨은 포로로 잡혀 영국과 미국에 억류되어 있다가 2년 뒤에서야 독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부터 그의 작가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949년 첫 소설 기차는 정확했다가 출간됐고 벨은 이 작품을 통해 독일 문학계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 밖에도 전쟁의 참혹함과 인간 소외와 상실감에 대한 주제로 여러 작품을 출간했고 1960년대에는 단순한 소설가를 넘어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비평가로 활동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독일 사회와 정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강하게 드러내며 특히 나치즘과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부패한 정치체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1972년 드디어 그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할리먼에서는 그의 작품을 두고 전후 독일 사회의 도덕적 양심을 일깨우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 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리한 통찰을 느낄 수 있다고 평가하는데요.
비판적인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지만 그 속에 소외된 인간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작가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후 2년 뒤 그의 새로운 대표작이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가 출간됩니다. 이 작품은 독일 사회의 미디어 문화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특히 요즘 참된 언론이 힘을 잃어가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인지 다시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일리 벨은 죽을 때까지 독일의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며 많은 글을 써내려갔고 1985년 7월 16일 고향의 작은 마을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감이 된 이 작가님을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딴 학교와 재단이 설립되는 등 지금까지도 아주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작가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그의 대표작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4년 2월 24일 일요일 오후 7시 4분경 카타리나는 발터 메딘 경사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곤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낮 12시 15분경 제 아파트에서 베르너 퇴트게스 기사를 총으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후회의 감정을 느껴보기 위해 시내를 이리저리 배회했지만 조금도 후회하는 바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를 체포해 주세요. 사랑하는 루투비가 있는 곳에 저도 기꺼이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여자의 살인 고백으로 시작하는 이야기는 그녀가 살인을 저지르게 된 원인을 찾아 그 주 수요일로 되돌아갑니다. 수요일 저녁 모든 일을 마친 카타리나 블룸은 축제 기간에 열린 댄스 파티에 참가하기 위해서 자신의 데모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을 하고 춤을 추고 있는데요. 카타리나 역시도 그 축제를 즐기다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처음 보는 남자이긴 했지만 자신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이상형이라는 것을 깨닫고 카타리나는 그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눈을 떴는데 그 남자는 이미 사라져버렸고 경찰들이 몰려와 카타리나를 체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어젯밤 함께했던 그 남자가 경찰들이 쫓고 있던 은행 강도이자 살인 혐의까지 있는 루트비 괴텐이었던 것입니다. 카타리나는 처음 만나는 남자였다고 이야기하지만 조사를 위해 연행되게 되는데요. 그때 마침 축제 기간 동안 출근을 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과 행사 취재를 하러 온 기자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결국 많은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그녀의 얼굴이 모두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잘못이 없는 카타리나는 경찰의 질문에 당당하게 대응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카타리나의 진술을 듣기보단 은행 강도 괴텐과 카타리나가 이미 연관되어 있다고 단정지은 채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경찰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카타리나는 똑똑하고 책임감 강한 여성으로 이를 알아본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교육을 받고 직장을 얻고 자신의 집을 얻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것을 증명하는 문서와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 중에 그녀의 자동차 운행 거리가 생활 범위보다 많이 나온 점, 한 신사가 주기적으로 카타리나 집을 찾아온 점, 카타리나 집에서 고가의 반지가 발견된 점을 토대로 카타리나의 목을 죄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사가 다 끝나지 않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차이통 신문사의 베르너 퇴트게스 기자는 이 사건에 대해 대서특필을 내보냅니다. 또한 경찰들의 조사 도중에 나온 내용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데요. 자동차 운행거리가 많은 것은 테러리스트를 만나느냐 그런 것이고 찾아오는 남자들이 있는 것을 보아 방탕한 여자라는 식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까지 덧붙여 기사를 내보내고 오랫동안 인연을 끊었던 가족들과 전 남편까지 끌어들여 이를 읽은 대중들은 그녀를 테러리스트의 공모자이자 음탕한 공산주의자로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남들이 쉴 때도 성실하게 일만 하던 카타리나는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바로 드라이브였어요. 그래서 운행거리가 많이 나온 것이고, 또 카타리나를 찾아오던 신사는 고위 계급의 인물이었는데요. 그 반지 역시도 그가 주고 간 것이었고요. 그는 카타리나에게 치근덕대지만 이런 남자들을 혐오하는 카타리나는 그를 거절했고 그를 위해 이 사실을 함구했지만 그것은 카타리나의 발목을 붙잡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고 그 사이 괴텐이 잡히고 그가 카타리나는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카타리나는 결국 풀려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베르너 테르게스 기자는 그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사생활을 파헤치기 위해 입원 중인 그녀의 어머니까지 찾아가게 되고 위중한 상태로 면회가 금지되어 있지만 이 기자는 병원 관계자인 척 분장을 해서 결국 어머니를 만나게 되고 카타리나가 테러리스트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결국 충격으로 돌아가시지만 그 기자는 그 사실을 오히려 떳떳하게 떠벌리고 다닙니다. 자신이 분장을 해서 인터뷰를 따냈다고요. 또한 차이퉁지의 아래 버전인 존탁스 차이퉁을 통해 카타리나에 대해 더욱더 악의적인 기사를 내보내는데요. 어머니를 잃은 비통함과 그 기사를 읽은 카타리나는 베르너 테르게스와 단독 인터뷰를 잡은 그날 결국 그를 죽이게 됩니다. 너무나도 똑똑했던 한 여성이 마지막엔 결국 두려웠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무자비한 언론과 대중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던 작품이었는데요. 카타리나는 끝까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을 위해줄 줄 알았던 그녀, 그러니까 자신을 괴롭힌 가족들에게까지도 남몰래 선행을 해오던 그녀가 결국 사람을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가짜뉴스가 판치는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카타리나 블룸의 신문은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볼터스하임 부인의 집 댄스 파티에 참석했던 다른 사람들과 대질할 경우를 위해 대기하기만 하면 되었다. 집으로 갈지 아니면 허용된 장소에서 기다릴지는 카타리나 블룸의 재량에 맡겨졌지만 그녀는 집에 가기를 거부했다. 자신의 아파트에 이제는 넌더리가 난다고 하면서 차라리 볼터스하임 부인의 신문이 끝날 때까지 용의자 구치소에서 기다렸다가 함께 집으로 가겠다고 했다. 이 순간에야 비로소 카타리나는 이틀치 차이퉁을 핸드백에서 꺼내보고 국가가, 이렇게 그녀는 표현했다. 이런 오욕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해주고 그녀의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지 물었다. 그 사이 그녀는 신문이 왜 삶의 세세한 구석까지 파고드는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신문이 전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쯤은 아주 잘 알게 되었노라고 했다. 하지만 신문할 때 거론된 세세한 사항, 신사의 방문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차이퉁이 알게 되었는지, 게다가 어떻게 하나같이 왜곡되고 오도된 진술로 알게 되었는지 그녀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나서 카타리나 블룸은 용의자 구치소에 호송되었다. 감시는 그다지 심하지 않았다. 그저 더 젊은 여경보조 레나테 춘다흐를 그녀 옆에 있게 했다. 여경보조는 무장하지 않고 그녀 옆에 머물렀다. 나중에 여경보조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카타리나 블룸은 2시간 30여 분 동안 이틀치 차이퉁을 읽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차와 빵도 거부했다고 한다. 물론 공격적인 태도가 아닌 거의 친절하게, 그러나 무감각한 표정으로. 그녀,
그러니까 레나테 친다흐가 카타리나 블룸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유행, 영화, 댄스들에 대한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녀는 일체히 대화를 거부했다고 한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차이통 읽기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는 블룸을 돕기 위해 잠시 동료 휘스텐에게 감시를 맡기고 블룸이 연루되어 신문 받은 내용, 그녀가 수행했을 만한 역할에 관한 철저히 객관적인 형식으로 보도한 다른 신문들을 문서실에서 가져다 주었다고 한다. 3, 4면에 실린 짧은 기사에서는 블룸의 성과 이름을 전부 밝히지 않고 가정부 카타리나 비양으로만 언급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샤우 지에는 10줄 정도의 기사가 났고 물론 사진도 실리지 않았으며 전혀 결함 없는 사람이 불운하게 사건에 연루되었으노라 보도했다고 한다. 그녀가 블룸에게 가져다준 오려낸 신문기사 15장은 카타리나를 전혀 위로하지 못했고 그녀는 그저 이렇게 묻기만 했다고 한다. 대체 누가 이걸 읽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차이통을 읽거든요. 이 장면은 카타리나가 처음으로 차이퉁에 자신의 기사를 본 장면인데요. 침착한 그녀의 태도 속에서 유일하게 흥분하며 말했던 마지막 문장에서 저는 가짜뉴스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언론 기사를 접해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제 독서 철학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바로 저의 뇌를 제가 믿지 않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의 책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기사이겠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신념이나 의견에 부합하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고 그와 반대되는 정보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뇌과학으로도 긍정적인 경험보다는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서 더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그 횟수가 적을지라도 사람들의 기억엔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받아들이는데 저항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이런 신문 기사나 가십거리들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일상처럼 흘러가는 것들은 굳이 이런 저항을 만들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쉽게 믿고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퍼뜨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딥페이크나 로봇이 기사를 쓰는 시대에는 이런 작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엄마가 어떤 연예인이 이번에 결혼한대 이래가지고 기사를 찾아봤더니 예능에서 컨셉적인 장면을 따와서 로봇이 낚시질로 쓴 기사였어요. 그런데 이런 가볍고 기분 좋은 기사는 웃어 넘길 수 있지만 만약 누군가가 죽었다던가 테러에 대한 이야기였으면 어땠을까요? 오바마 대통령 임기 당시에 미국의 한 통신사 트위터 계정에서 오바마가 총살됐다는 가짜 뉴스가 올라갔는데 그때 미국의 순간적 경제 손실액이 무려 1,360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원화로 181조가 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작품에서는 가짜뉴스에 속은 대중들의 시선으로 인해 어찌됐든 한 사람이 죽기까지 합니다. 쉽게 믿고 쉽게 이야기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확증 편향적 사고를 믿지 말고 여러 관점에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독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트게스는 이미 목요일에 게멜스브루이에서 블룸 부인의 주소를 조사해 알아냈지만 그녀가 있는 병원으로 들이닥치려던 시도는 실패했다. 그는 경비원, 병동의 간호사, 그리고 주치의 하이넨 박사에게서 주의를 들었다. 블룸 부인은 어려운 암 수술을 치른 뒤라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회복은 바로 그녀가 어떤 자극에도 노출되지 않는 데 달려있기 때문에 인터뷰는 말도 안 된다고 했다. 그 딸이 괴텐과 관계를 가졌으므로 블룸 부인 역시 마찬가지로 시대사의 인물이라는 기자의 지적에 의사는 시대사의 인물도 자신에게는 우선 환자라는 말로 되받아쳤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테트게스는 이 건물에서 페인트공이 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속임수 중에서 가장 간단한 속임수, 즉 가운, 페인트통, 붓 한 자루를 구입해서 기술자로 변장해 금요일 오전에 블룸 부인에게 들이닥치는데 성공했다고.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어머니의 말만큼 대단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서 나중에 동료들에게 자랑 삼아 떠벌렸다. 그는 블룸 부인에게 사실들을 들이댔지만 그녀가 괴텐을 전혀 몰랐던 탓에 모든 것을 이해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 그녀는 왜 그런 결말이 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차이퉁에는 이렇게 썼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듯이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겠지요. 블룸 부인의 진술을 다소 바꾼 것에 대해 그는 기자로서 단순한 사람들의 표현을 도우려는 생각에서 그랬고 자신은 그런데 익숙하다고 해명했다. 일요일 아침 엘제 보터스하임과 콘라트 바이터스가 일어났을 때 너무나 친절하게도 식탁이 차려져 있었고 커피는 이미 내려져 보온 주전자에 담겨 있었다. 카타리나는 벌써 맛있게 아침 식사를 끝내고 거실에 앉아 존탁스 차이통을 읽고 있었다. 여기서는 보고하기보다는 거의 인용만 하도록 하겠다. 인정해야 할 것은 카타리나의 스토리와 사진이 더는 일면을 장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에는 루트비 괴텐이 사업가의 별장에 숨었던 카타리나 블룸의 다정한 연인이라는 표제와 더불어 일면에 실렸다. 7 내지 9쪽에 걸쳐 많은 사진과 함께 실린 스토리 자체는 지금까지의 기사들보다 훨씬 더 풍부해졌다. 첫 영성채 때의 카타리나 사진, 상병으로 귀향하는 그녀 아버지의 사진, 게멜스부스 2에 있는 교회와 다시 한번 블루루나 분부 저택의 사진이 실렸다. 대략 40살쯤 돼 보이는 카타리나의 어머니가 몹시 비탄에 젖은 듯 거의 쇠락한 모습으로 그들이 살았던 게멜스부르 2의 남루한 오두막 앞에 서 있는 사진. 마지막으로 카타리나 어머니가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밤에 사망한 병원 사진도 실려 있었다. 기사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여전히 자유의 몸이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카타리나 블룸의 입증 가능한 첫 번째 희생자는 바로 그녀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행실에 대한 충격으로 살아남지 못했다. 어머니는 죽어가고 있는데 그 딸은 강도이자 살인자인 한 남자와 다정하게 춤추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 기이한 일이고 그녀가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전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극도의 변태에 가깝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정말 이게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윤리의식 없는 기자들 때문에 좋은 기자님들까지 기레기라는 오명을 쓰고 계신 거잖아요. 사실 요즘에 언론사뿐만 아니라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뉴스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깊이 있는 뉴스를 만들어내기가 참 어려워진 현실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다 자극적인 것에 클릭을 하게 되고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면 그 후속 기사는 잘 보지 않는 편이잖아요. 이런 현실 때문에 기자들도 더 빠르게, 먼저, 자극적이게를 찾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레기라고 기자님들을 욕할 게 아니라 그런 환경을 만들어버린 우리를 먼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SNS에서 팩트체크를 다 끝내시고 올려주시는 개인 뉴스들도 많지만 언론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단계의 보고 체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기사를 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게이트키퍼가 많아지는 만큼 그래도 그 기사에 대한 신빙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니까 우리도 너무 SNS에 짧은 뉴스만 보지 말고 신문도 읽고 공중파 뉴스도 보는 그런 관심을 높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이퉁의 기사를 읽은 많은 사람들이 혐의가 없는 카타리나를 범인 취급하고 평범한 가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의 잣대로 평가하며 그녀를 무시하는 사람도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람도 생깁니다. 또한 집으로는 성희롱적인 전화까지 걸려오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현실에서의 악플러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생겼을 정도니까요. 요즘에는 악플뿐만 아니라 연예인 사진을 도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 동영상을 만들어서 돌려보는 게 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미국 사이버 보안 기업에서 딥페이크 음란물 속 인물들을 조사해 봤더니 53%가 한국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수치죠. 그리고 이런 문제의 중심이 되는 나이대가 10대에서 20대라는 점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이 범죄를 행하는 나이대가 10대에서 20대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이런 것들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벼운 장난으로 생각한다는 건 분명 교육 절차에 허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에서도 법적 제재를 강화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수학 천재라고 해도 교도소에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요. 오늘은 뭔가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하면서 저 스스로가 열이 받기 시작하니까 괜히 목소리가 단호해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하일리 벨의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미디어 세상이 복잡해지고 그만큼 기준을 잡기 어렵다는 거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점점 더 커지기 전에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개인의 수준에서도 저도 이 작품을 통해서 한 번 더 책임감을 갖게 됐어요. 독자로서의 의무를 지키자고요. 우리 같이 한층 성숙된 독자가 되자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